4월장 해볼 만한 겁니까? 일단은 4월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알았나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그 좌절과 공포 그리고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반세면서 심신을 이제 지치게 만드는 하루가 계속적으로 됐었죠.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침체 위험 속의 신속한 대응으로 자산 시장에서 이례적인 호황을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맞이한 21년 강렬했던 연초의 분위기와는 좀 달랐어요. 3월은 좀 달랐는데 그러면 4월은 과연 어떤 시장일까? 4월도 역시 3월과 같이 조금 뭔가 답답한 그런 시장이 될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월은 조심스럽지만 지난 1분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기류가 많이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고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조정의 원인이 대부분 긴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긴축에 대한 경계는 지난 2월과 3월에 미국에서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미 한 차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 이슈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즉 상반기 내내 증시를 지배할 것으로 이 긴축의 이슈가 상반기 내내 우리 시장을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도 않고 그러기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뭐 경기라든지 그리고 또 부양책 이런 정책적 모멘텀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우리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4월은 저는 좀 더 3월보다는 좀 더 해볼 만한 시장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나가도 될 만한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듣고 추가적인 이유들은 조금 있다. 왜냐? 계속 말씀하시기에는 팬들의 성원이 너무 지금, 우리 아버지 오셨다고 그러고요. 네. 파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경은 뭐 굉장히, 아까 뭐라 하더라? 뭐, 지적으로 살이 V라인이 보인다는 얘기. V라인이 여기가 이렇게 턱선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요, 녹십자 물어보셨고요. 과장님, 도대체 LG전자는 실적이 좋다는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종목할 때 LG전자도 할게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우리 안경이 달라서 샤프해 보인다고 정님이 잘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예리하시네요. 제가 그럼요. 그 한경을 잠깐 출연하고 왔었는데 한경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잖아요. 메이크업을 아직 안 지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화장빨도 잘 받는다고. 화장빨. 네, 좋습니다. 궁금한 거 이렇게 이제 답글도 주시고. 격려도 응원도 해주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제가 체크했다가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의 흐름들은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고 하셨는데 근거를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수급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4월은 3월보다 좀 더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측면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 하나 먼저 보실까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연초에 개인들의 급격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연초에 한 14.7배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13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아마 13.5배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이 PER이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간 한국의 12개월 선행 EPS, 오른쪽 표를 보세요. 지난 3개월간 선행 EPS 같은 경우에는 10%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평균이 보시면 7.2%거든요. 그리고 신흥국 평균이 5.4%예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상승폭이 좀 크죠.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런 데가 좋게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적어도 성적표를 받았을 때 반에서 이제 상위권에 들어갈 실력은 좀 갖추었다는 의미를 좀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2019년 그리고 2020년을 바닥으로 기록하고 점차 확장 국면에 좀 들어가고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 소비가 아직 정상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뭐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이익 침체 국면을 기업들이 통과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서 비용 절감이라는 노력이 이런 이익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림 또 하나 보실게요. 이 그림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표만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표 뭐 캡처하실 분들 좀 한번 캡처를 해보시고 한번 곰곰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봐야 할 부분은 코스피, 이게 뭐냐면 거래소 상장 기업과 주요 섹터별 반기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거든요. 반기네요. 예, 반기입니다. 네, 상반기하고 아니고. 하반기하고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나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우선 보시면 코스피 순이익을 보시죠. 코스피 순이익을 보시면 2019년 하반기 22조 원, 22조 7천억을 네. 찍고 그리고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예.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지금 57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상반기 실적 57조 원 정도. 아이러니한 순위. 것은 2019년 하반기가 안 좋았는데 19년 하반기엔 사실 코로나가 안 왔거든요. 안 왔는.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 그러면서 줄었다가 오히려 그렇죠. 코로나가 오고 그걸 회복을 하려는 찰나에 아 코로나가 딱 온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35조로 줄었다가 이후에 이제 기저효과나 회복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올라오는 거죠. 네. 상반기에는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반기에 36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올해는 한 57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올해 상반기에.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큰다라고 하면 1분기하고 2분기가 상반기잖아요. 그렇죠. 1분기하고 2분기가 상반기고 그 하반기면 기저효과가 좀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영향이 그래도 줄어들기 시작할 때니까 하반기부터는 그 영향이 줄어들지만 상반기에 그 가장 큰 기저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반기에 상당히 좋다. 상반기를 노려야겠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느 섹터에서 가장 숫자가 잘 나오냐예요. 그러게요. 예, 그냥 거래소 지수뿐만 아니라 어느 섹터에서 가장 숫자가 잘 나오나 바로 뭐 소재라든지 산업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이 IT 이쪽의 섹터들의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좀 다른 쪽에 비해서 좀 남다르게 숫자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화학, 철강 같은 소재 산업재가 3월까지 상당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와 IT 섹터,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라든지 IT 섹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숫자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특히 경기 소비재라든지 IT 쪽 이쪽은 하반기 때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이쪽은. 그러면 답이 나왔죠. 경제 심리가 정상화되고 순환적인 경기 회복이 이익 모멘텀을 개선시키면서 경기 소비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될 것이고 거기 IT는 반도체 이쪽 섹터가 상반기에 이어서 이쪽 섹터는 하반기까지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이익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산업과 기업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 거예요.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단순 기저효과에 따른 기술적 회복인지 아니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회복인지 이런 부분들은 구분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이런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구조적인 변화를 이미 시작을 했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가 여러 군데에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가장 큰 쪽은 상반기는 뭐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 IT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크겠지만 하반기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경기 소비재와 IT 쪽은 상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크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쪽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EPS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힘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 우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지고 어느 쪽이 좋아지는지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아까 금리. 그렇죠. 두 번째 금리라고 금리 발작은 이제 끝난 거예요? 금리 얘기 진짜 제가 많이 드리고 그렇죠. 있죠. 네네. 뭐 지난 2주 전 때도 네. 출연을 해가지고 네.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에 막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금리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뭐 실질 금리 잘 봐라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예.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많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1.6대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요. 10년물. 네. 급하게 올라왔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14년도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14년. 아니 제가 지금 녹십자 어제 얘기했는지 그제 얘기했는지도 지금 헷갈리는 사람한테 2014년 물어보시면 지금 어쩌자는 말입니까?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당시가 어땠냐면 미국에서 테이퍼 템트럼이 마무리되는 네.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도 이렇게 초까지 미 국채 10년물이 한 3% 중반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를 했습니다. 네네. 다들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맞아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정도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IB와 경제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금리는 상승이 될 것이다. 미국도 저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안 올라가겠느냐?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14년도에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한 2.05%까지 역으로 한 100bp가 빠집니다. 다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가 뭐가 있냐면 현재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이를 곧 의회에서 통과하려고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기 부양책과 같이 세금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증세한다. 있어요. 증세한다는 얘기가 그다음에 계속되고 의회에서 있죠. 사실은 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 내지는 좀 공방전에 펼칠 가능성은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올리겠다라고 하는 세금이 법인세하고 법인세, 네. 소득세 둘 다 올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법인세와 소득세를 둘 다 동시에 그러니까 기업들과 개인들한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게 과거에 딱 두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에 딱 두 차례 있었는데 언제냐면 1968년과 1993년에 있었거든요. 자, 이때도 제가 그림을 이거는 상리화가 했나 봐요. 빠졌네요. 네. 예, 있네요. 여기 있네요. 1968년과 1993년 이때 딱 두 차례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인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 1968년에는 이때는 베트남전 자금 조달을 위해서 예. 세금을 좀 올렸었고 1993년에는 클린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때가 공약이었습니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세금 인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로 세금 올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 게 이 두 차례 모두 다 보시면 네. 파란색이 성현님 녹십자 이야기 아직 안 했어요. 기다려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파란색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인데 세금이 인상되는 이 시기에 대통령이 세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한 이 시기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왼쪽엔 떨어졌네. 떨어졌죠. 네. 이게 오른쪽도 그렇고. 금리가 모두 다 안정화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세금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금리가 하락 안정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실적 부분 말씀을 드렸고 금리 얘기 한번 말씀을 드려서 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라는 게 간단합니다.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멀티플로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네. 주가라는 함수가. 근데 지금 EPS는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고요.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건데 배수 몇 배수를 주느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과정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멀티플을 할인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어요. 그러면 4월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4월의 한국 시장은 EPS가 상승을 하고
금리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멀티플이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이 주가라는 함수에서 EPS와 멀티플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산식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수급적인 부분인데 네.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변할 만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연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기금이 한 16조 원 정도 연초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는데 이 16조 원의 매도는 어쨌거나 한국 증시에서 그 비중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물량이 한 80%에서 한 90%는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금에서의 수급적인 부담감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이 CFD에 대한 차익 결제 거래거든요. 그 차익 결제 거래. 4월부터 시행이 됐겠네 이제. 그죠? 그렇죠. 네. 이 CFD 차익 결제 거래는 이게 지난 연말까지 세금 회피 목적의 자금이 CFD로 통해 유입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의 긍정적인 수급을 1월달, 2월달에는 미쳤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이 CFD 계좌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 3월에 다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CFD를 통해 거래되는 수급은 외국인 수급으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서 주문을 하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CFD 계좌는 실제로 국내 개인 기관 자금이 모두 외국인의 매수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4월 3월 말부터 3월 시작해서 말부터, 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월에 외국인 매도가 꽤 많았던 부분들은 이 CFD와 관련된 계좌에서 나온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그게 많다. 외국인으로 잡힌다면서요? 그렇죠. 외국인으로 잡히니까 전문 수급 자체가. 투자자가 사실은 개인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수급이 외국인으로 잡힌다 그러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다시 한번 네. 그림 한번 보시면 예. 이때 12월까지 외국인의 급격한 매수세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12월 특정 시점이 되면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하기 목적으로 대체적으로 CFD 계좌를 많이 맞아요. 이용했어요. 워낙 레버리지가 세기 때문에 이쪽 계좌에서 한 10배까지 쓸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CFD 계좌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고 이 수급이 외국인 매수세로 좀 많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 그리고 3월 들어서는 CFD 계좌에서도 4월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니 이쪽에서도 매도 압박이 좀 셌던 거죠. 그러니까 CFD 계좌에서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 매도 물량이 외국인의 수급에서 마이너스로 좀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수급들이 4월에는 한층 좀 가벼워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데요.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멀티플이다. 근데 EPS 실적이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고 네. 1분기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 멀티플 밸류에이션 요인이 정상화되면서 멀티플 역시도 정상화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수급적인 요인까지 외국인도 매수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세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월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한상혁 과장님 4월은 장이 좋을 겁니다. 흐름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그 근거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셔서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3월 고생했는데 3월 말부터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4월에 흐름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고점이 3,200대잖아요. 그죠? 네. 정확히 3,266인데 지금까지는 많이 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우리가 본 선이 3,000 밑에 한 2,900에서 3,200 요 사이의 등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좋아지는 거는 그 안에서의 조금 상승이냐 아니면 확 좋아진다고 하면 사실 전고점을 한번 뚫고 갈 수도 있는 거냐. 그 강도는 어떻게 보세요? 4월에 그 고점을 넘길 것이다. 네. 거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2분기 내에는 그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것이고
그 고점 증시의 3,200이라는 그 고점 역시도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중간 과정이 하나 그 5월달에 공매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한번 노이즈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 노이즈만 극복한다라고 하면 2분기, 그러니까 6월까지 해가지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받쳐지면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한 훈풍이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